너무 유행하는 투자를 쫓아가지는 마세요. 지금 너무 반짝거리는 거 그렇게 급하게 쫓아가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부터 2차 전지를 꽤 괜찮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 사실 제가 좀 질문 바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1단계 가벼운 시작 단계에서 중국 주식의 약간 폭락으로 이제 빨리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이미 주식 말고도 사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코인 뭐 다양하게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개인분들도 사실 돈 되면 하는 거지 뭐 꼭 주식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면 투자자로서 아마추어 투자자로서 가장 여태까지 겪으셨던 좀 큰 실패의 경험과 좀 뭔가 극복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장 큰 실패 중에서 기억나는 건 이제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지방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 해나가던 시점에, 아, 내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우량주 투자가 잘 맞는 사람이었는데,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투자가 굉장히 최적인 사람이었는데 소액 부동산 쪽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제가 잘하는 분야를 넘어선 분야였죠. 소액 부동산 투자가 전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큰 부를 일궈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저랑은 정말 잘 맞지 않는 투자였던 것 같아요. 이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조금 어떤 사람들이 하셔야 하냐면 무지 꼼꼼하시고 또 세금 관련해서 잘 분석을 하시고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박돌이시고 또 부동산과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이런 또 정치에 관심도 많으셔야 돼요. 이런 모든 분야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부동산을 투자를 특히 소액 부동산을 투자를 하셔야지 크게 부를 읽을 수 있으실 텐데 저는 되게 게으른 투자자거든요. 이런 게으른 투자자가 이런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를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저랑은 잘 맞지 않는 방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산 부동산은 한 3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어버버버하게 돼버리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급하게 샀고 굉장히 급하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쓰세요. 이렇게 소액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1억 7천만 원 정도는 해요. 그럼 거기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사면서 1억 6천만 원 전세를 끼고 사요. 일반 근데 회사원들 입장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에 만약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가 빠져나갔을 때 내가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실제 투자를 해보기 전에는 굉장히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역전세가 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부동산이 정말 극도의 호황에 있을 때 그 역전세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 너도 나도 막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하는데 저만 이게 조금 방향을 잘못 나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역전세도 경험을 하게 되고 소액 부동산으로 어려움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완전히 방향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거죠. 좀 더 큰 흐름을 보고서 이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내가 관심사를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소액 쪽으로 투자금을 적게 하는 것만 막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좀 어긋나는 방향에 투자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이 자금을 메꾸는 데에서 어려움 같은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물론 그 전세가를 많이 낮추면서 간신히 이 전세를 빼면서 그런 유동성 위기들을 극복하기는 했지만 그때의 어려움 같은 것들 때문에 현재는 지금 실거주 위주의 투자를 좀 하고 있고 그런 모든 부동산들 그리고 이제 남편과 또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딱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서 부동산 투자를 제가 더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확장하는 분야의 투자로만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실패를 했었던 경험은 코인. 실패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거는 아니었으니까요.
코인 투자를 하면서는 그냥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이게 해봤자 한 30-40% 하락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테슬라처럼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 그렇게 나는 시간,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경험을 했고, 그거를 꾹 참고 견뎌냈죠. 왜냐하면 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 같은 거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난 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을 수많은 암호학자들의 그런 챌린지 속에서 살아남은 자산이고, 또 이제 제도권에서도 인정받는 자산이니까 이거를 계속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9년 정도였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판단 끝에 제가 진짜 좀 장기 보유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14개에서 15개 정도. 14점 뭐 몇 개였었는데, 그 정도의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2년 6개월 정도를 장기로 보유를 했었고, 그렇게 보유를 하고 나서 팔았던 시점은 제가 퇴사하는 시점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위태로운 좀 자산의 규모 측정이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너무 투자하는 거는 퇴사하고선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2020년 10월에 정리를 하자마자 갑자기 폭등장. 물론 제가 이걸로 손해는 안 봤어요.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은 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17, 18년도, 2017에서 2018년도 비트코인 시즌 1 때 이제 비트코인 한 2,400 정도까지 갔을 때 투자를 빨리 들어가셨는데, 19년도까지 좀 이제 견디시면서 2020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끌고 가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했는데 너무 빨리 수익 실현하셨네. 근데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똑같은 선택을 하겠지만, 조금 그때 생각하면은 많이 힘이 들어요. 왠지 한국에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간발의 차이로 좀 빨리 파셨던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서 틀어막은 경험, 지방 부동산, 그리고 큰 수익을 놓친 이 경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 개인 투자자가 뭐 주식 투자를 떠나서 그냥 투자에 있어서 뭔가 성공하려면, 아니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투자 습관과 마인드셋을 좀 갖춰야 되는지. 제가 해봤을 때 가장 좋았던 방법은 주가창을 좀 드물게 확인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제가 경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창을 자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주식창을 거의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주식창을 드물게 확인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빨리빨리 올라요, 주가가. 하지만 이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참 안 오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양자역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물질의 상태를 측정을 할 때 이 물체가 관찰자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찰당하고 있네, 얘가 생각하면 이 물체가 물질의 상태를 변화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물질도 그럴진데 주가는 비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자의 눈을 의식해서 이게 더 빨리 내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정말 터무니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창을 너무 이렇게 자주 관찰하는 게, 끓는 물도 계속, 물을 끓일 때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늦게 끓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계속 관찰을 하면서 연연하시기보다는 나의 본업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3년 정도 안에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보여줄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이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맨날 유튜브 찾아보고 또 맨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하면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또 신문에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신문 기사 뉴스에는 어느 정도 과거의 사실이 나와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들은 거의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커요. 물론 주가에 반영됐어도 대중들이 거기에 더 크게 반응하면 주가가 더 크게 그 이후에 요동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장의 흐름이 이 기업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인데, 그렇게 계속 등락하는 시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일경제 같은 미디어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극단적인 심리가 있는지 아니면 낙관론인지 비관론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 언론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빨리 요약하자면 이제 주식창 자꾸 열지 말고 네. 그리고 각종 소음에서 벗어나되 네. 언론은 인간 지표로서 잘 활용해 보자. 이런 정도로 인간 지표로 네. 반대로만 하면 좀 이길 확률이 높은 그런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자 말씀 주셨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네. 속설마저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요것도 좀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하시는 스타일이 진짜 한 대중적으로도 정말 성장 전망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시총도 큰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3년 이상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이제 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스타일이신데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실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문제는 포트폴리오를 나름 잘 짜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느 순간 보면 계좌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좌가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계좌가 망가지는 거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좀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라 그거를 모르죠. 모르고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걱정하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걱정하는 일들은 뭔가요? 인플레이션 이런 거 걱정하고 네.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 문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연중에 걱정하고 대비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뭐 미국 CPI 기준으로 뭐 6% 전년 대비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가다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갑자기 펑펑 터지잖아요. 코로나19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유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시그널을 주면서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축구에서 그 뭐죠? 그 마지막에 승부차기. 축구에서 승부차기라는 거를 할 때 만약에 기자님께서 공을 차신다면 중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공을 차시겠어요? 저는 골대 안으로 일단 넣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쵸. 어느 쪽으로든 차실 거예요. 예.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 뭐, 그 중간 3분의 1 확률로 골을 이게 찬다고 해요, 키커들이. 그러면 이제 그 골키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골키퍼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읽었어. 키커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왼쪽으로 공을 찰 것이다라고 해서 왼쪽으로 몸을 확 날리는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찰 것이다. 오른쪽으로 확 몸을 날리는데, 그때 이 공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고작 한 2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반면에 이 키커가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중간을 이렇게 딱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경우에 이 볼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한 60% 이상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골키퍼 입장으로서 내가 어느 쪽으로 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중앙에 있는 게 가장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골키퍼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아주 높은 확률, 그러니까 94%의 확률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열심히 막 몸을 날린다고 해요. 그러면 골키퍼들이 가만히 중앙에 있었을 때 공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걸 몰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경험적으로 이 골키퍼들은 중앙에 있었을 때 공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걸 알고 있대요.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면 왜 왼쪽으로 가셨습니까? 왜 오른쪽으로 가셨습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 답변이 나온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팬들한테 욕을 먹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가운데에 있는데 이 공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 너무 처참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할 때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상으로 기자님께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상으로 가만히 있었을 때가 수익이 더 높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계속 열심히 막 움직이고 싶은 그 마음을 자제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 손가락 감성을 자제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내가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은연중에 걱정하는 일, 이 세상이 은연중에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비하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든 세상이든 대비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내가 이 가만히 있는 힘을 키우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유튜버로서 요거는 질문 드린 건데 사실 경제 유튜버로서도 계속 화제를 방송을 진행을 또 하셔야 되니까 매일매일 또 세상 흐름을 또 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말씀하신 물가랑 금리 이슈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슈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은행이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파산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또 제2의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요즘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요? 이게 금융위기가 가장 최근에 컸던 금융위기가 뭐였냐면 2008년이죠.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했던 그 상황. 근데 지금도 뭔가 연쇄적으로 뭔가 망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때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당시 위기는 정말 100년 만의 위기였고 그 위기가 촉발된 그 시작점이 서브프라임이었는데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는 이제 저신용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준 그 부채에 대해서 채권을 만들어서 그 파생 상품들을 또 여기저기에 이제 팔고 또 그 파생 상품들을 또 다시 여기저기 팔아서 그게 이제 한계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연쇄적으로 우르르르 전 세계가 무너졌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우리 은연중에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연중에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비슷한 2008년과 비슷한 문제는 언제 나타날 거냐면 우리가 모두 다 이 기억을 잊어버릴 때쯤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말이 진리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만의 이런 뇌피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래요. 2008년에 그런 경험이 잊혀지는 한 30년, 40년쯤 후가 돼야지 그와 비슷한 정도의 큰 위기가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도의 위기, 지방은행들 파산하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구찌가 큰 은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 규모로, 그거 왜 파산했어요? 뱅크런 때문에 파산했거든요. 그때 같이 그렇게 빚이 막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뱅크런 이슈인 거잖아요. 투자를 잘못했는데 그 투자 잘못해서 이 은행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막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여기 몰리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파산한 거.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그 2008년대처럼 체계적인 위기로 이게 번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반면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2008년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게 문제가 큰지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짜맞춰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저는 양쪽의 줄다리기가 있는 한 이게 그렇게 큰 위기로 번져나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2008년의 악몽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시점. 우리 과거에 그만큼 컸던 게 아마 1920년대 대공황이었을 거예요. 그 1920년대 대공황이 잊혀가던 시점이 2008년이었죠. 그때쯤에 그 정도의 큰 타격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2008년의 기억을 잊어가던 시기에 아마 비슷한 규모로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측이고요. 사람의 예측은 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여쭤볼게요. 작가님은 사실 최근 방송에서 다른 이제 저 채널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국내 주식 투자도 일부 진행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AI 테마주다, 로봇 테마주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또 상승을 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그동안 오를 만큼 올랐다. 아니다. 아니면 성장 산업이니까 장기적으로 한 2025년 이후까지는 좀 끌고 갈 만하다. 아니면 좀 너무 올랐으니까 좀 팔 때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되게 많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태조이방원 되게 떴잖아요. 태조이방원이 막 뜰 때, 그러니까 태양열,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 기업들이 인기몰이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유행하는 투자를 쫓아가지는 마세요. 지금 너무 반짝거리는 거 그렇게 급하게 쫓아가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근데 저도 지금부터 2차 전지를 꽤 괜찮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 저 같은 아마추어 투자자가 좀, 이거 경계를 하시라라고 했는데, 이제 좋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실 필요가 패러다임 있어요. 갔다가 끝물, 네. 버블의 끝물로 많이 네, 알려져 버블의 있죠. 예. 끝물이라고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단기적인 유행이 이제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일주 후, 뭐 한 달 후, 뭐 그거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는 아닐 거예요. 5년 후에 이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기후 위기도 있고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 또 뭐 IRA 법안이 나오고 전기차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 방향성 자체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 과거에 저도 뭐 5년 전쯤, 뭐 2017년도에 아마존에 막 투자하고 그랬을 때, 5년 후의 미래는 이런 게 주도할 거야 라고 사람들도 예측했고 저도 예측했고, 그래서 저는 그 예측한 방향대로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한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년 후를 내다보시면서 그걸 예측을 하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만약에 이거를 보유를 해서 3년 정도, 3개월 말고 3년 정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익권에 들지 않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단기적인 고점일 수 있다는 걸 유의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3년 정도는 가져가 볼래.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뭐 한 두세 종목 뽑아가지고 오래 가져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거는 뭐 이거 약간 단타 종목으로 치부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단타성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은 또 그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 공매도 몇 번 맞고 그래서 막 이 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겁먹어가지고 또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또 그 팔아버린 그 폭락한 주식을 누가 사겠어요? 외국인들이 또 이제 주워 담겠죠. 낮은 가격에. 그렇게 좋은 주식 샀다가 애매한 가격에 팔아서 그 좋은 주식 다 남 주지 마시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좀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좋게 봐요, 결론적으로. 큰 방향성은 사실 맞다. 그러나 뭐 단기간에 9%로 뭐 10억 벌고 퇴사한다는 뭐 이런 지표. 인증글이 올라올 정도니까요. 단기 너무 단타는 좀 주의하자. 단기 고점일 수 있다 정도로 말씀 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또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식 투자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평소 뭐 재테크 같은 것도 좀 공유하고 계시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뭐 좀 작가님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좀 재테크 방향,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로 마무리하시고 40대에 진입을 하고 계시는 이제 나이인데, 뭔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 정도 내 또래 사람이면은 이런 식으로 재테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 친구들에게 좀 조언하는 약간 마음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 또래 가장 큰 관심사는 보통 집 사는 거 하더라고요. 내 집 마련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수축이 되어 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 집 마련에 좀 다들 여유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 방향성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한 4년 후, 5년 후쯤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집 마련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뭐 1년, 2년 후면 강동구 쪽에 아주 많은 물량의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2년 후 정도의 그 수요 공급적인 관점에서 조금 그 강동구 일대 대부분의 지역, 뭐 위례, 송파, 뭐 아니면 저기 남양주, 뭐 이런 전체적인 일대에 많이 좀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런 기회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한 5년 후를 생각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 기업들 한 몇 군데 꼽아가지고
월급 탈 때마다 주식 사서 모으는 그런 재미도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2차 전지 분야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되게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식들 뭐 그런 거 계속 가지고 이어나가겠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신규 자금에 대해서는 저도 이 섹터에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5년 후를 바라보셨을 때 그 섹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 어떨지 그렇게 좀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제 한주주 작가님의 이제 현실적인 좀 재테크, 진짜 일반인의 눈높이 입장에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좀 중요한 마인드는 제 생각에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포지션에 투자를 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같이 막 2022년 같이 하락장이 오면은 뭐 공매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숏이라고 하죠. 그 좀 하락에 투자하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그런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뭐 차익 거래나 뭐 내가 어떤 위험을 해칭한다던가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조금 성공적으로 이어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시면, 본업이 있는 또 투자자라고 하시면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되새기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다는 그런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순간은 순간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또 완전히 다른 국면의 일들이 펼쳐지고 또 상승장이 찾아오고 또 하락장이 찾아오고, 계속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한주주 작가님 현실적인 조언 말씀 잘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작년에 하락장의 충격을 사실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더 우상향하는 자산에 좀 더 심지 굳게 꾸준히 3년 이상 우량주 투자해 보시면 뭔가 주식 투자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국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